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생태와 환경 6차시입니다. 4차시와 5차시는 서진 선생님 그리고 박민 선생님하고 수업 잘 들었죠? 오늘은 다시 선생님이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과서 46쪽부터 51쪽입니다. 오늘 단원명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선생님 글씨 너무 못 썼네요. 당황스럽네. 생물 다양성 보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박민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생물 다양성의 보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생물 다양성 보전 그리고 생태적 복원이란 게 생태계 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쌤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입니다. 요 교과서 파일은 선생님이 스캔을 뜬 거고, 여러분 교과서를 꼭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은 선생님 수업 듣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우선 개별 생물종 보전, 그 개별 생명체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개별 생물종의 보전.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태계에 알려져 있는 생물종뿐만 아니라 현재 알려지지 않은 종까지도 멸종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물들, 지금 이미 멸종된 녀석들, 멸종된 동물들 혹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달가슴곰 복원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 방사. 자, 여기서 방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라고 저기 말 그대로 남쪽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 제주도 근처에 사는 애들인데 얘네가 불법으로 이렇게 잡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불법으로 잡은 돌고래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회수한 다음에 다시 관리를 해줘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내보내주는 겁니다. 자연으로. 다시 자연으로 내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종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한 방법들이란 거죠. 여기 보면은 반달가슴곰. 귀엽죠? 가운데가 뭐예요? 반달이죠, 이렇게. 그래서 반달가슴곰이래요. 얘네를 어디에 방사했어요?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방사를 했죠. 그래서 지리산에서 얘네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번식도 잘하고 개체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누구죠? 그쵸? 아까 말했던 남방 큰 돌고래 맞나요? 남방 큰 돌고래인데 얘네도 멸종위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불법으로 잡지 않게, 그리고 혹은 불법으로 잡힌 돌고래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방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과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쌤이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아예 이렇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말하는 게 뭐냐, 여기 야생생물은 아주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야생생물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자, 좀 키울게요.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 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 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자체가 법에 들어있다는 거죠, 법에. 그래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야생생물들이 어디서 서식하는지 그 실태도 조사하고, 그리고 자, 조금 이따가 배울 내용, 서식지 보전기관, 그리고 서식지를 우리가 보호하는 그거에 관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학대 금지,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자주 들어본 말일 거예요. 멸종위기종.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이 특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 우리가 100% 알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게 멸종 위기에 있는지, 어떤 게 뭐 개체수가 많은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거에 대한 현재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만이라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보존해 보자 라는 식의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못 잡게 하고, 특히나 거래, 국제 거래 혹은 개인 간의 거래도 절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이미 국가기관에서 기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동물만 생각하는데 동물만 있는 게 아니죠. 식물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약 26개 정도의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뭐 에버랜드, 그리고 또 뭐 식물원, 수목원, 이런 곳, 다양한 곳들이 이렇게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이렇게 기르는 시설로 이렇게 국가로부터 취득을 받아서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취득을 받아서 우리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멸종위기종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멸종위기종. 자, 어떤 친구들이 있나? 자, 얘는 1급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멸종위기종이 우리나라의 전체 267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267종 중에 60종이 1급입니다. 나머지 207종은 뭐겠어요? 2종이겠죠? 2급. 2급이겠죠? 그래서 1종에 포함되는 친구들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애들은 뭐 늑대, 사슴, 반달가슴 여기 나오네요. 붉은 박쥐, 스라소니, 여우, 표범, 호랑이 있나? 우리나라에? 자, 어쨌든 이런 녀석들, 그리고 어류, 포유류, 이런 녀석들이 다 1종인 거죠. 뭐 식물도 있고, 무슨 뭐 금자란, 무슨 한란, 풍란, 무척추종물, 이런 애들은 절대 불법 포획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나서서 지켜야 되는 녀석들인 거죠. 2급은 1급만큼 이렇게 급하진 않지만 얘네들도 우리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들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생물들이란 거죠. 생물종이란 거죠. 맹꽁이 알아요? 두꺼비처럼 생긴 친구. 뭐 또 도롱뇽, 가시고기, 이름 익숙한 친구들 있죠. 뭐 잠자리, 이런 녀석들. 자, 여기는 무척추동물. 여기 참개. 우리가 먹는 모든 개들이 다 멸종위기종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갯벌 가면은 꽃게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다 멸종위기종은 아니고, 이렇게 멸종위기종들은 따로 얘네들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그런 데서는 채집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꽃게 먹을 때마다 얘 멸종위기종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뭐 자연공원법 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 백두대간이란 게 뭐죠? 백두대간. 여기다가 할까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상태죠. 이렇게 쭉 나뉘어 있는데, 자, 여기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맥이 분포해 있습니다. 산맥이 이런 식으로 쭉 분포해 있죠. 쭉 분포해 있는데, 이 산맥들을 우리가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따로 지정해서, 우리가 뭐 물론 북한까지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보호하진 않죠.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로 아예 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디였지? 네.
백두대간 보호법률. 그 지역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강원도부터 설악, 양양, 방동.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도로도 함부로 못 세우게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숙박시설, 뭐 식당 이런 거 당연히 못 짓게 하고 막고, 거기다가 여기서 뭐 밥 해 먹고 요리하고 그런 것도 다 금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이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있다. 자, 왜 이렇게 서식지를 보호하냐? 왜 서식지를 보호하냐? 이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서식지를 보호하는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우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얘네가 우산. 우산 역할을 해준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에 하나의 나무만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나무 하나를 지키는 거는 우리가 그 생물종 자체를 보존하는 거, 생물종을 지키는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이 나무에는 여기에는 새도 살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벌레도 살고 있고, 또 여기는 뭐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미생물도 살고 있고, 이 안에는 지렁이가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도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이렇게 환경의 보존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아예 이 지역 자체를 보존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산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산을 씌워서 아예 여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거를 에코시스템 엄브렐라, 즉 생태계 우산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우산이라고 해서 아예 이 지역 자체를 보존함으로써 이 지역에 살고 있을 그 생물들, 환경까지도 다 보존을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자, 이 서식지 보존에 서식지 보존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지금 얘기했습니다. 개별 생물종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식지를 보존함으로써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자, 그 다음 우리 생태적 복원 세 번째 거 볼 건데요. 생태적 복원은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과서 48쪽에 있는 한번 생태 통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생태 통로. 선생님이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복원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데 생태계를 아예 훼손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를 만들다 보면 생태계가 훼손이 되겠죠. 산을 깎을 수도 있고, 강 위로 다리가 지나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논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이런 생태계를 그냥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복원하기 위해서, 생태적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복원하는 과정을 동반하면서 우리가 생태계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사례인데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잘 돼 있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잘 돼 있는 사례를 보면 자, 여기 도로를 보면 이 도로로 인해서 생태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산지고 여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을까요? 토끼도 살고 있을 테고, 토끼 못 그리겠다. 토끼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토끼도 살고 있을 테고, 사슴도 살고 있을 테고,
사슴도 살고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자체가 서식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서식지 중에서도, 이 전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끼나 사슴이 여기까지 내려서 살까요? 여기까지? 얘네들이 여기 사람 바로 옆에 살 수 있을까요? 생존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은 이 서식지로부터 안쪽, 어느 일정한 경계선 안쪽밖에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생존을 못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도로를 만든다. 여기다가 잠시만요. 여기다가 도로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 도로를 만듭니다. 자, 그럼 얘네 서식지가 이 도로만 사라질까요? 이 서식지가 이 부분만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토끼 잘렸네. 서식지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머지는 얘네들이 서식을 할까요? 아니란 거죠. 서식지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일부분의 경계가 또 생깁니다. 얘네가 어디 갔어? 얘네가 요렇게밖에 못 살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밖에. 또 그러니까 이 도로로 인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이 도로로 인해서 이만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뭘 만든다고요?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통로를 우리가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생태 통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 통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사례집에서 보면요. 이 사례집의 꽤 많은 부분을 생태 통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통로의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겠네요. 자, 여기 산이 원래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여기에 뭐가 살고 있겠어요? 멧돼지가 살겠죠. 멧돼지는 또 어떻게 그리지? 자, 멧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멧돼지가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갔다 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혹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끼를 숨길 공간도 필요하고, 혹은 뭐 오랜만에 엄마도 만나러 가야 되고 아빠도 만나러 가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얘네도 넓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도로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로 인해서 이 넓어야 되는 자기의 생존 구역이 잘린 거죠. 자, 이 잘린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이 생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생태 통로를 통해서 여기를, 잠깐만요. 생태 통로를 이용해서 여기를 다시 복구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복구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태 통로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 생태 통로가 없을 때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뛰어서 건너갔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로드킬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개체가 사라지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이 훼손되는 거고, 환경이 훼손되는 거고, 우리 미래 세대한테 물려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소모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적 복원 차원에서 생태 통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다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우리 동네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 아산시 배방읍 장제원,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어디냐면 쌤이 구글맵으로 찾아봤습니다. 카카오맵이네요. 카카오맵으로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네요. 여기. 잠깐만요.
너무 느리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어딘지 알겠죠? 맞는 것 같나요? 여기 동그란 거 있고, 여기도 동그란 거 있고. 맞죠, 여기? 자, 용곡 생태터널이에요, 용곡 생태터널. 여러분, 혹시 배방에서 온 친구 없나 모르겠네. 자, 그 불당 시티프라디움 옆에. 이쪽인데, 여기가, 미흡 사례로 나왔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여기 자주 놀러 갔었는데. 자, 그래서 뭐가 미흡하냐? 생태 통로라고 했는데, 여기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공원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물들이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 통로라고 하지만, 어디 갔어? 아유, 미안합니다. 네. 아유, 컴퓨터 너무 느리네. 자, 여기, 자,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용곡 생태 통로. 용곡 생태 통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생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옳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흡한 생태적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벤치 미흡, 유도 울타리 미흡, 공원 미흡, 공원 상태로 미흡.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좀 잘 만들지. 자, 여기는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도 다 미흡이야. 좀 너무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쌍용고입니다. 쌍용고인데, 쌍용고 앞인데, 여기는 더 문제가 심각해요. 자, 볼게요. 로드뷰가 아니라, 어디 갔어? 이걸 눌러야 되지. 자, 여기는 쌍용고 옆입니다. 쌍용고. 여기인데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이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가 새롭게 생겨난 거고, 이 도로가 생기면서, 사실은, 선생님 마우스 보이죠? 여기랑, 여기 아래쪽 산림이랑, 위쪽 산림이랑, 여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야 돼요. 고라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누구냐, 걔네. 뭐 멧돼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토끼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람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도로가 생기면서 얘네가 끊어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생태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태통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생태통로가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이거 사람이 다니는 인도. 또 여기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아니, 이거는 생태통로라고 하면 안 되죠. 용곡 생태통로라고 했지만, 보행로도 있고, 생태통로 입구에 이미 사람이 다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중심의 생태통로라는 거죠. 이건 육교죠, 이건 인도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형태의, 잘못됐다고만 하긴 그렇지만, 미흡한 형태. 그러니까, 온전히 여기 야생생물만을 생각한 생태통로는 아니다라는 게 이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분석 사례 분석의 의견입니다. 조금 그렇다고 하네요. 물론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행로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를 산책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온전히 야생생물만을 위한 그런 생태통로는 아니다라는 게 그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 사례 라고 합니다. 우수 미흡 사례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선생님이 생태적 복원을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거는 사실 낙산사 얘기와 생태 복원 사례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낙산사라고 하는 거. 낙산사가 2005년 맞나요? 2005년에 큰 산불이 났어요. 이것도 되게 좀 안타까운 게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이죠. 식목일에 큰 산불이 나서 낙산사를 포함해서 그 주변 산이 다 탔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물리적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여러분한테 좀 더 와닿는 걸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건 뭐가 잘못됐죠? 딱 보이죠? 얘네가 여기 있는 동물들이 별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또 뭐가 있어요? 또 도로가 있어. 또 그럼 어떻게 해? 못 가는 거죠. 아니면 건너가다가 이렇게 차에 치거나. 여기 완전 산이잖아요. 이 산 사이를 이렇게 길을 냈으면은 우리가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흡했다.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조처럼 이렇게 만들던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됐겠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청계천 우리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계천 2002년에 아마 지어진 걸로 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고 2001년에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했고 이거를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선택해서 청계천을 복원하겠다 공약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인 거죠.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런 아름다운 하나의 공원이 만들어졌죠. 청계천 공원이. 그래서 이 청계천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한때는요. 그리고 더 이 청계천이 이 논란이 됐던 게 이 청계천을 바탕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의. 왜냐면 청계천을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이 됐고 뭐 비판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선생님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 내용을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은 우선 시작이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고 이 청계천 복원 사업조차도 명암이 존재합니다. 명과 암.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 내에 있는 천이고 도시를 관통하는 천이고 이 천 자체가 사실 항상 1년 내내 물이 있는 천은 아니래요. 실제로 1년 내내 물이 있는 천은 아니고 언제 물이 있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만 물이 있는 미안합니다. 물이 있는 그런 천이었던 거죠.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에 과거로만 되돌리자라고 한다면은 이 천에는 이렇게 1년 내내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청계천의 목적은 단순히 이 천에 살고 있는 어류와 뭐 파충류 이런 애들만을 위한 생태천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생태적 가치를 향유할 수가 있잖아요.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류 파충류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 사람들. 쌤이 얘기했던 게 우리 사람도 환경의 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존하는 것도 환경을 보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란 종을 보존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위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사람을 위해서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청계천 사업 자체가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보다도 더 누구를 신경 써야 됐냐? 어류, 파충류 혹은 그리고 여기 사는 뭐 식물들 이런 애들을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선생님도 가봤는데 예쁘고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는 한가운데에 천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환경이 주는 가치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이 얘기를 굳이 왜 꺼냈냐면은 우리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생태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할지도 몰라요. 선생님 저는 문과생인데, 저는 혹은 선생님 저는 정치 쪽으로, 혹은 저는 경제 쪽으로, 저는 그냥 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 환경이 무슨 중요해요? 보면 알겠지만 이 환경, 생태라는 문제로 이 두 가지로 접근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돈이 이렇게 연관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정치 문제가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절대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과생들만의 영역이 아니란 거죠. 문과생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라면은 충분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천이 있었습니다. 하천이 있었습니다. 하천이 있으면은 당연히 하천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하천 주변에는 이렇게 풀이 자라는 늪지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그래요. 근데 이 주변에 뭐가 들어왔냐? 아파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겨요. 아파트들이 생기면은 뭐가 많아집니까? 아파트들이 생기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지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공사를 시작하냐? 우리 이 늪지라고 하는 게 미관상, 그러니까 보기에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 늪지에서 장구벌레들이 자라고,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된다. 이런 비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런 비판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시에서 공사를 했어요. 어떤 공사를 했냐면은 여기를, 늪지를 없애고 여기다가 뭘 만들었냐? 축구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늪지를 없애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봤을 때, 이거는 생태적 보존.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당연히 이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생물 다양성이고,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람만 생각한 생태계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만 생각한 사업이었고, 이런 게 대표적인 생태계 복원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 생물 종 자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파괴하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이 서식지가 보존되는 안에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생태통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개별 생물종,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 이런 애들을 지키는 게 우리가 개별 생물종을 지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어요? 남방 큰 돌고래, 그리고 지리산 반달 가슴곰, 그리고 서식지 보존하는 방법 뭐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백두대간.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내용 재밌었나요? 쌤은 재밌게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